이야기를 이제 좀 해봅시다. 이제 해설지 보시면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앞에 뭐 답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글씨 해설지랑 뒤에 이제 줄글 해설지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은 내용이 조금 같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줄글로 쓰여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손글씨 쓰여 있는 게 풀이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해볼 건데요. 우선 이제 먼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전체적으로 유평이 어땠는지 이거 이제 보게 되면은 제일 그런 거지 일단 기본은 난이도죠. 난이도가 제일 중요할 텐데 난이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이했었죠. 사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자신의 성적하고 상관없이 아실 거예요. 문제 풀면서 이거는 쉬운데 내가 못 푸는 거다. 아니면 이제 어려워서 내가 못 푸는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늠이 될 텐데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평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변형이거나 아니면 아주 새로운 유형의 자료들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역대 수능하고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은 수능보다는 낮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평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모의평가를 보는 거는 수능에 이렇게 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 전에까지 이제 3개년치를 이제 보게 되면 6평하고 9평에서 1등급 컷이 이제 보통 47, 48 이 정도 선이었어요. 그러다가 수능에 가서 41, 42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등급 컷이 변했다라는 게 이게 1, 2점 차이가 아니잖아요. 45 이런 점수가 아니라 확 떨어지는 거는 수능이 그만큼 이제까지는 패턴으로 봤을 때 어려웠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어요. 뭐 이게 쉽다, 어렵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까지 경향성을 보면은 역시나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항별 분포들을 이제 좀 보게 되면은 오답률이 높은 게 이제 5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상을 했던 문제도 있고 아닌 문제도 있었는데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우주 단원에 집중이 돼 있어요. 5번 빼고 앞에 오답률 높은 단원이 다 이제 우주 단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별의 물리량 이거는 이제 뭐 3점 그래프 보다 보니까 이거를 못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못 읽는 학생들이 있는데 얘는 표로 잘 정리해서 이제 풀면 될 거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는 겉보기 등급 계산을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계산하는 방법 익히는 거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는 봐야 되는 게 18번 문제에서 그 청색 변이가 나타나는데 파장이 길어진다. 그 디귿선지 그리고 5번 문제에서도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디귿 캘리포니아 해류가 나와 있는데 남반구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이런 말 써도 되는 양아치 같다. 이거 다 낚이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남반구 대 북반구 나와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수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지학은 타임어택이 없어서 시간이 좀 여유롭게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꼼꼼히 하나씩 챙겨가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그리고 연습을 많이 시키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실수를 없애려면 너네들이 문제 풀 때 그렇게 풀잖아. 기억니은 디귿 딱 보기 보고서 보기 조합하죠. 보기 조합하고 안 본단 말이야. 넘긴단 말이야. 근데 지학은 타임어택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안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단답형으로 푸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시험 보는 거 말고 숙제 드리는 걸 워크북은 다 단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 조합하지 말고 어쨌든 기니디를 다 꼼꼼하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이죠. 아까 얘기했던 이 문제. 별 물리량 문제, 그 다음에 20번 숫자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0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도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계산하면 분수가 약분이 안 되잖아요.
약분이 안 되는데 이게 결국 분수를 끌고 가면 마지막에 정리가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편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스킬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수학적인 센스예요. 수학적인 센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극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어볼까? 이런 것들을 연습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모평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우주 단원에 집중이 돼서 오답률이 높았던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 9편 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약간 이제는 킬러 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학의 특징 자체가 그거잖아요. 지학 같은 경우는 킬러 단원이 없죠. 뭐 생명이면 유전, 화학이면 양론, 물리면 역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한 게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오답률 분포를 이제 봤을 때. 근데 이번에는 좀 치중이 되는 거. 그렇지만 문제 자체가 까다로운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 평형 문제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등급 컷을 이제는 본데 예상을 했던 대로 이제 쉬웠어요. 1등급 47점 나오는 거니까 이제 한 문제 틀리는 정도가 되고 뭐 이 3등급 이제는 분포는 아주 이쁘게 이제는 잘 나온 건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등급 컷에 속지 말자라는 거. 수능에서 등급 컷 속았다가 뒤통수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내가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지금 나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유형에서 잘하고 못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제 듣는 학생들은 저한테 틀린 시험지를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절대적으로 이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점수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점수가 중요하긴 한데 점수 말고 어떤 문제가 틀렸다라는 거를 보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이제 방향성을 잡으려고. 그래서 시험지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약간 이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씩 풀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틀린 학생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기억 같은 경우는 판계하가 분리되고 이동해서 현재 같은 분포를 가졌다. 이것이 이제 바로 지각 변동을 설명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이론이죠. 그래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일단 옳지 않은 것이 되고요. 이때 이런 학설들은 항상 뭐를 가지고 있죠?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륙 이동설의 한계점이 이제는 바로 뭐가 되느냐? 어떻게 대륙이 움직이게 되는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을 못했었죠. 그리고 이 멘틀 대류로 설명을 한 거는 대륙 이동설 이후에 등장을 한 멘틀 대류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역시 옳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니은해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령을 축으로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해양자가 확장된다. 이것이 이제 바로 해저 확장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해저 확장설의 이전 그리고 얘가 등장을 할 때 여기에서의 중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때부터 탐사 기술이 발달을 해서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아이디어 좋았어요. 그런데 원동력 정확하게 설명 못했죠. 역시 홈스의 멘틀 대류설 같은 경우도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실험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부터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저 확장서부터는 뭐가 나타나다? 객관적인 증거들. 그거의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바로 뭐가 되느냐?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 지각 연력이 증가하는 것 증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것 이외에 중요한 증거들 뭐가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고지자기 줄무늬가 있죠. 그래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으로 나타난다라든지 아니면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든지 아니면 해구 부근에서의 진원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해저 확장설이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옳은 학생은 뭐 C가 되겠죠. 정답 2번 될 거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는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은하들 타원은하, 나선은하, 불규칙은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특이은하 뭐 이쪽 약간 집중을 했었잖아요. 기분이 좋았어요.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개의 은하가 있을 때 먼저 가의 경우는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는 타원 은하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의 경우는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불규칙 은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가 나선 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별의 평균 나이에서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별의 평균 나이는 은하에서의 별의 탄생이 얼만큼 이루어지는지를 생각을 하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들의 이제는 특징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나이는 새로운 별이 탄생을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막 생성된 별들이 있으니까 나이는 적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새로운 별의 탄생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뭐와 관련이 있죠? 별의 재료가 적은지 많은지. 그래서 별이 많이 탄생할 수 있어요. 별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바로 무엇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은하를 구성을 하고 있는 성간 물질들의 비율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들 중에서 새로운 별의 탄생이 많고 성간 물질 비율이 큰 것이 불규칙 은하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선 은하, 타원 은하의 순서로 가면 이것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나이는 어떻게 돼요? 역순이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별이 탄생을 많이 하는 불규칙 은하가 가장 작을 거고, 그리고 타원 은하로 가면은 더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가 나보다 적은 것이 아니라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디귿에서 중요한 게 있죠. 은하의 형태는 진화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은하의 나이와 별의 나이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은하의 나이와 별의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 타원 은하가 평균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은하의 나이가 많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화 정도 상관없고 역시 은하의 나이도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옳은 거는 네, 1번 기억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로 가보죠. 네, 지금 심층순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층순환을 설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연렴순환 모델의 그림이 이거죠. 그래서 이때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서 침강이 일어나고 있어요. 침강이 일어나는 해역은 위도가 어떻죠? 높은 곳이죠. 그래서 고위도 해역에서는 침강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때 침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만큼 밀도가 크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위도 지역에서 이렇게 밀도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일단 위도가 높으니까 표층 수온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때 표층 수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결빙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결빙에 의해서 표층 염분 또한 어떻게 되느냐?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밀도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침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표층 수온이 낮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뭐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수온이 낮다 보니까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되죠? 높아지게 돼요. 많은 기체들이 녹아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용존 산소는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산소를 가지고 침강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저위도로 이렇게
해조면이라든지 아니면 깊은 바다에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과정 중에서 뭘 하게 되죠? 중간중간에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서 해수가 침강하여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저위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용승을 하게 될 거고 이게 끝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된다? 표층 해류의 경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환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독립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층에서 흐르는 A가 표층 해류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 이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해수의 이동 속력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표층과 심층을 비교를 했을 때 심층에서의 이동 속도가 더 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심층 해류 같은 경우는 느리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수계를 분석을 해서 간접적으로 관측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기억하고 니은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쇠설성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 지학 문제를 보면은 4번에서는 항상 이렇게 실험이 나오죠. 실험이 나오는데 이번 실험은 또 쉬웠죠. 이제 보게 되면 쇠설성 퇴적암이 형성되는 여러 과정 중에서 하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떤 과정을 저는 하게 되냐면 석회질 반죽을 이 안에 붓고 있어요. 쇠설성 퇴적암뿐만 아니라 퇴적암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져지고 굳어지는 작용 뭐가 일어나게 되죠? 속성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속성 작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첫 번째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면 그 무게에 의해서 다져지는 다짐 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다짐 작용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일어나요? 눌리는 거죠. 그래서 다짐 작용의 경우는 퇴적물들의 무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과정 중에서 성분들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물리적 속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 작용을 받았다, 압축 작용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어지는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굳어지는 작용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결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교결작용 같은 경우는 각각 떨어져 있는 입자들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교결작용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교결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 우리가 그걸 공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공극을 교결 물질들이 채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을 결합시키게 될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퇴적물들과 퇴적암들을 구성을 하는 성분들의 성질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교결 작용의 경우는 화학적 속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교결 작용을 시키는 교결 물질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뭐와 같은 애들이다. 석회질이라든지 물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산화철들이라든지 이런 광물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용들을 받아야지만 이런 속성작용 같은 경우는 쇠설성 퇴적암뿐만 아니라 화학적 퇴적암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 모두 다 일어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이런 속성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변화는요. 눌리고 빈 공간을 채우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변화는 뭐가 있죠? 일단
빈 공간이 줄어들게 되죠. 공극은 감소를 하게 될 거고 공극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들의 밀도는 뭐 하게 된다?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디귿과 리을을 이제는 보자 라고 하면은 디귿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는 채워 넣은 거죠. 그리고 리을의 경우는 교결작용이 받은 후가 돼요. 그래서 공극은 누가 더 크다? 디귿이 리을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석회질 물질을 붓고 있기 때문에 교결작용을 알아보는 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교결 물질을 단단하게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단위 부피나 공극이 차지하는 부피 공극률의 경우는 디귿이 리을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니 디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죠. 5번 가볼게요. 네, 이거는 위도에 따라서 증발량과 광수량을 이제는 표기를 해놨는데요. 실선하고 점선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그래도 체크를 해봅시다. 일단 여기 A가 있는 위도, 적도 부근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죠. 상승기류가 발달합니다. 저압대, 열대, 수렴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수렴대 부근의 경우는 많은 상승기로 만들어지니까 강수량이 어떻다? 증발량보다 더 많은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B가 있는 위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중위도 30도 부근이죠. 그래서 여기는 중위도 고압대 부근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고압대 부근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강수량이 상당히 적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강수량에 비해서 증발량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선이 A에서 많고 B에서 적죠. 이게 뭐가 돼요? B가 오는 강수량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점선이 증발량이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표층의 수의 평균 염분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죠? 증발량과 강수량이죠. 그래서 해수의 성질은 항상 단계 있다 그랬죠. 일단 염분을 볼 때 뭐부터? 강수량 증발량. 그 다음이 유수의 유입, 그 다음에 결빙, 해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다라고 하면은 난류냐, 한류냐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먼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증발량과 강수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평균 염분과의 관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증발 마이너스 강수 값이 크면 클수록 염분 자체도 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 작을수록 염분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는 개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하나가 증가하면 같이 감소하는데 이거보다 증가하는 걸 기억하면 좀 더 낫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A와 B를 봤을 때 평균 염분 같은 경우는 A가 낮고 B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A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적도 부근에 있는 수렴대 부근이죠. 그래서 여기는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캘리포니아 해류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흐르죠? 얘 같은 경우는 북반구에서 흐르죠. 그래서 북반구에서 북태평양에서 흐르는 해류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이제는 고민을 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테고 B가 30도다. 그런데 우리한테 더 봐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는 비해역과 아무 상관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남반구에서 이런 위도대에서 흐르는 해류들을 보자라고 하면은 페루 해류라든지 브라질 해류, 그리고 벵겔라 해류, 그다음에 동서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해류에서는 우리 5개의 환류 기억을 하셔야 되죠. 5개의 환류.
북태평양과 북대서양의 2개 그리고 남반구에 있는 3개의 해주들을 좀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옳은 거는 니은,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5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교양이지 않아요? 굉장히 교양 문제, 쉽게 푸는 보너스 문제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보기하고 하나씩 좀 보자라고 하면은 기온 상승률, 이거는 뭐만 하고 있으면 되죠?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때 기울기를 체크를 하자라고 하면은 뭐 A는 이 정도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 B는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A 시기보다 B 시기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화산들이 분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태양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내적 요인으로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잘 기억해 보자. 이런 부분은 좀 지역적인 거긴 한데,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무조건 기온이 증가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화산 분출, 화산재, 기온, 하강 이렇게 가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이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화산이 분출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올 거예요. 이랬을 때 화산가스의 입장을 생각을 해봅시다. 화산 기체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성분들이 이제 수증기가 한 70% 가량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누구죠? 온실기체들입니다. 그래서 화산가스가 방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온실기체의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예를 다루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지질시대로 가면 지질시대에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가 있어요. 언제죠? 중생대. 중생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생대 때는 판게아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현생 누대 중에서 가장 지각 변동이 활발했던 시기예요. 그 얘기는 화산 폭발 많았을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생대 빙하기가 왜 없었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입니다. 화산가스에 의해서 온실 효과가 가중이 돼서 빙하기가 없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화산 분출물, 성층권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화쇄류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화산재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성층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대류권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확산이 빠르게 될 테니까. 근데 이제 성층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확산이 덜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될 거고, 위에 쌓여 있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햇빛 투과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투과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단순하게 화산 분출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보시게 되면은요, 아궁화산 폭발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기온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계속 변동은 있지만 변화폭이 크죠. 그 다음에 LG천화산이 폭발한 시점에서도 기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요. 피나투보 역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런 화산재의 역할, 화쇄류의 역할의 경우는 평균 기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거는 2번 될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7번 문제입니다.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이 3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A 같은 경우는 상승류가 생기는 곳이죠.
그래서 뭔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지역에서는 압력이 감소를 하게 될 거고, 이때 압력이 감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멘틀이 부분 용융이 돼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섭입대로 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섭입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해양판이 섭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섭입하는 해양판으로부터 멘틀이 뭐를 공급받게 되죠? 물을 공급받게 되죠. 그래서 물을 공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게 되죠? 용융점이 물에 의해서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도 해양판이 용융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판은 그냥 물을 던져주는 녀석이죠. 물을 던져주면 그걸 누가 받냐? 멘틀이 받아요. 그래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지게 되면서 역시 멘틀이 부분 용융돼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는 위로 올라가죠. 그러다 누굴 만나요? 대륙을 만나요. 대륙지각 하부에 부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륙지각의 용융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유무남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죠. 얘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무남질 마그마 둘 다 뭐하고 있어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이 B로 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유무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가 섞여서 뭐를 만들게 된다? 안산암질 마그마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생성되는 마그마의 함량 A와 B를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요. A 같은 경우는 현무암질이기 때문에 52%보다 더 낮은 수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안산암질이기 때문에 52에서 약 63% 정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iO2의 함량은 A가 B보다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A에서 이미 만들어진 게 현무암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무암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염기성암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이때 A 같은 경우는 분출하다 보니까 세립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염기성 세립질 암석인 현무암이 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C에서 물이 공급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용융 온도를 낮추게 되면서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는 기억하고 디귿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되죠. 해수의 성질을 TS도에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서 이거는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 시기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그대로 0에서부터 200m까지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등밀도선을 보거나 또는 수온과 염분을 봤을 때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밀도가 증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염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염분은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TS도 상에서 가로선 오른쪽 아래로 간다라고 하면은 밀도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점차 밀도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표층에서 용존 산소량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뭐만을 고려를 해라? 수온만을 고려를 해라. 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를 언제 볼지 모르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기체 용해도 같은 경우는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뭐에 영향을 받게 되냐면 수온의 영향을 지금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수압의 영향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거기는 하지만 염분의
영향도 받게 돼요. 그래서 기체 용해도가 커지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수온은 어때야 되죠? 수온은 낮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압은 높아야 될 거고 염분과의 관계를 보면 염분이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수온만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표층에서 A와 B의 수온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25도가 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한 17, 18도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표층 수온이 높기 때문에 이때 산소기체의 용해도는 어디가 더 크다? 수온이 낮은 B에서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혼합층의 두께를 보자라고 하면은 혼합층의 두께는 뭐 생각하시면 되죠? 일자로 가는 거. 손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냥 0에서부터 쭉 수온 낮아져요.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여기 약간의 변화는 있긴 하지만 0에서 100까지가 거의 일정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B의 경우는 혼합층의 두께가 약 얼마가 된다? 100m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더 두껍다? B 시기가 A 시기보다 더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옳은 거는 기억밖에 없었네요. 자,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플룸 구조론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너스죠. 보너스 문제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먼저 A 같은 경우는 방향을 봤을 때 지구의 겉부분에서 중심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주변보다 밀도가 크다. 하강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밀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뭐하다라는 얘기죠? 낮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A는 뜨거운 플룸이 아니라 차가운 플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이동 방향을 봤을 때 바깥쪽으로 가고 있어요. 내부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 상승을 하고 있다. 왜? 주변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럼 밀도가 왜 작게 나타나게 되느냐?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뜨거운 플룸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와 지각이 만나는 곳에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죠? 열점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열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열점의 화산 활동에 의해서 여러 개의 화산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고 이때 그림만 보더라도요. 여기가 같이 폭발하고 있죠. 그리고 얘네들도 사실은 다 화산 만들어질 수가 있죠. 여러 개의 화산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각 변동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이론이 앞에 나온 판구조론, 그리고 이제 플룸 구조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물질의 이동이 핵하고 관련이 있어요? 핵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죠. 멘틀 내에서 물질의 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B가 만들어지는 곳 내핵과 외핵의 경계면이 아니라 어디에서? 멘틀이죠.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림도 되게 힌트를 잘 주고 있는데 2,900km가 이제 바로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 5,100km가 내핵과 외핵의 경계면. 그래서 옳은 거는 니은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10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어느 날 T1 시각의 지상 1기도 그리고 각각 T1과 2에서의 기상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T2는 전선이 통과한 3시간 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뭐가 통과를 했다? 전선이 통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통과한 전선이 온난 전선일 수도 있고 한림 전선일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거 뭐 보죠? 전선이 지나가면 뭐 강수 현상도 달라지고요. 기압도 달라지죠. 풍향도 달라져요. 그런데 가장 기본은 뭐죠? 온도예요.
그래서 T1일 때 17.1도씨, T2일 때 12.5도씨 기온이 뭐였죠? 낮아졌어요. 기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때 통과한 전선은 뭐가 된다? 한랭 전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랭 전선이 통과를 하고 났더니 후면에서 소나기성 강수가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랭 전선이 통과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람은 북서풍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보자. 지금 T1일 때 A 상공에 전선면이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하죠. 전선면이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우리가 이제 전선을 다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한랭전선은 어떻고 온난전선 어떻고 정체전선 어떻고 이거 말고 그냥 전선에 대한 일반화를 좀 시키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선이 뭐죠? 일단 두 공기가 필요해요. 두 공기가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 서로 다르니까 기온이 달라요.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하나는 기온이 낮은 차가운 공기가 될 거고 다른 하나는 기온이 높은 따뜻한 공기가 될 겁니다. 이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둘 사이에 뭐가 생기게 되죠? 경계가 생겨요. 이 경계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선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선은 단순하게 두 공기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표상의 정의가 되는 지점입니다. 전선은 지표 위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전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어떤 전선이든지 상관없이 얘가 온난전선이라고 차가운 공기가 올라가고 이러진 않으니까 항상 전선면은 어디에 있죠? 찬 공기에 있어요. 항상. 그리고 전선면을 따라서 구름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때 비가 내리는 곳도 전선을 기준으로 하면 전선 지표에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면 항상 찬 공기 쪽에 비가 내리게 돼요. 그러면 이것만을 딱 보더라도 기온이 낮을 때 전선면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기온이 높을 때의 가능성은 크게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뭐 단면을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단면 얘기를 했을 때 동쪽에 온난전선면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 한랭전선면이 있죠. 그러면 여기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 T1일 때와 T2일 때를 표시해보자. 전선 통과했으니까 얘네 이거일 텐데 얘가 따뜻하죠. 그래서 이 위치가 T1일 때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게 T2일 때 그래서 전선면은 T2일 때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뭐라고요? 한랭전선이 통과했죠. 그래서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후면에 저군형 구름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저군형 구름 관측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풍향은요. 물론 여기서 남서 북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풍향을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온대적이야 뿐만 아니라 열대적이야 북반구 남반구 상관없이 저기압의 이동의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느냐. 그래서 지금 친절하게 이동 방향까지 표시를 해줬죠. 이동되는 방향이 이렇게 거의 정동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위쪽에 있죠. 여기가 이제 왼쪽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의 풍향 변화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그리고 아래쪽이 이동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는 니은하고 디귿 되겠죠. 자,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질 단면도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디귿이 쉬웠잖아요. 경계에서만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게 그래프로 나왔으면 좀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래프로 나왔으면은 좀 실수 가능성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한번 그려보면서 맞는지 틀린지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단면도가 있으니까 얘를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볼 건데 문제 너무 친절해. 건열까지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순서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 있는 석회암을 뭐 A 그리고 이제 B, 3, C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먼저 B, C 사이에 이제 건열이 있어서 B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생성 순서를 좀 보자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A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B, 그 다음에 C, 그리고 D, 이 순서로 아주 깔끔하게 생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디귿을 먼저 보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A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편의상 B, C, D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X하고 Y 구간을 갈 때 만나는 이 구간에서의 암석들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지나는 거는 C를 제일 먼저 지나죠. 그리고 P, 다시 C, 그 다음에 D가 있고 다시 C 이렇게 지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나이 변화를 봤을 때 C하고 B, B로 가면서 나이가 증가하게 될 거고 C로 가면서 나이가 감소, D로 가면서 역시 감소, 다시 C로 가면서 증가하는 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디귿은 옳은 것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지층들 말고 여러 가지 지질 구조들을 좀 해석을 해 볼 건데요. 지금 지질 구조 보이는 거 뭐가 있냐면 일단 휘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습곡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E하고 D 사이에 부정합.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F와 F' 단층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질 구조의 생성 순서 사실 바로 보이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바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이들을 순서를 파악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지질 구조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단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순서를 따질 때 뭐를 이용을 할 수가 있냐면 명칭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절단 관계의 법칙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맥이라든지 단층이라든지 끊어진 부분에서의 순서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단 관계를 이용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선들이 끊어져 있을 때 절단이 된 것이 먼저 그리고 이것을 끊고 간 절단을 한 것이 나중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습곡이 있는데 습곡은 단층에 의해서도 끊어졌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부정한 면에 의해서도 끊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가 뭐다? 얘는 두 개에 의해서 모두 다 절단이 됐기 때문에 습곡이 일단 가장 먼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부정합이 있는데 이 부정한 면을 봤을 때 두 개가 끊어져 있죠. 얘네가 서로 각각이 아니라 원래 하나로 만들어졌지만 끊어져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단층에 의해서. 그래서 부정합이 단층보다 먼저구나. 그래서 습곡 후 부정한 면이 생기고 그 이후에 단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습곡과 단층의 형성 시기 사이에 부정한 면이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이 단층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단층면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지게가 상반 그리고 왼쪽에 있는 지게가 하반이죠. 그래서 이때 높이를 보게 되면 한
상반이 하반을 타고 올라간 형태의 단층이 되죠. 그래서 옆단층일 거고 옆단층이기 때문에 장력이 아니라 양옆에서 잡아당기는 횡압력이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거는 네, 기억하고 니은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주계율성의 내부 구조, 그런데 이들의 질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부터 보자라고 하게 되면 가의 경우는 가장 바깥쪽에 대류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 대류층이 있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은 별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2배보다 작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의 질량이 바로 태양 질량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핵 자체가 대류핵이에요. 대류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보다 컸다. 얘가 바로 태양 질량의 5배가 되는 주계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부 구조는 무엇하고 같이 볼 수가 있죠? 바로 중심에서 어떤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의 경우는 태양 질량의 2배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뭐가 우세하다? PP 반응이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는 태양 질량의 2배보다 큰 녀석이에요. 그래서 CNO 순환 반응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은에서 나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PP보다 누가 우세하다? CNO가 우세하다. 얘가 많고 얘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둘의 비율은 1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디귿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이것도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려운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별의 진화라든지 아니면 물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안 보이면 사실 뭘 하면 가장 편하냐면 그림 그리세요. HR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림이나 그래프를 좀 많이 그리잖아요. 말을 못해서 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한눈으로 좀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때 얘네들의 진화 경로를 생각을 해봅시다. HR도 상에서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주계열성이잖아요. 주계열성. 그래서 태양 질량과 비슷한 가가 여기에 있으면 태양 질량의 5배가 되는 게 어디 있죠? 약간 위에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요. 이제 진화를 하면서 오른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질량이 1하고 1태양 질량, 5태양 질량이에요.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어떠죠? 작아요.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으면 얘네들이 뭐가 되죠? 헬륨 연소가 일어날 때 적색 거성이 돼요. 자, 주계열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적색 거성이 있을 거고, 그리고 초거성은 이렇게 굉장히 부르다하게 넓게 나타나죠. 백색에서. 그럼 얘네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색 거성 여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의 경우는 이렇게 갈 거고, 나는요 얘도 이렇게 가겠죠. 이 위치가 같다라는 걸로 바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는 Y축좌표의 변화가 크다라는 얘기죠. 누가 크다는 얘기예요? 가에서의 광도 변화가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도 변화가 가가 크기 때문에 절대 등급의 변화 폭 또한 역시 가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바로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진화하는 형태를 보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원시별이 주계열이 될 때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원시별이 주계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초반에는 어떻게 진화하냐면 일단 수직 진화를 해요. 그리고 질량이 큰 녀석들은 약간 수평 방향으로 진화를 해요.
반면에 질량이 작은 녀석들의 경우는 처음과 끝 계속 이제 수직 진화를 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별의 투명도, 불투명도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긴 한데 우리는 그거는 많이 가는 거니까 이런 개형 자체만 기억을 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뭐한다? 왼쪽으로 수평 방향이 좀 더 가깝게 진화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무슨 말을 덧붙였었냐면 얘가 원시별에서 주계열로 갈 때뿐만 아니라 주계열에서 거성으로 갈 때도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비슷하다는 얘기. 그래서 질량이 큰 녀석들은 수평 방향을 조금 더 선호하고 완벽하게 수평 수직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수평 방향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질량이 작은 녀석들은 수직 방향을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사실 적색 거성이 된다라는 거에서부터 추정을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옳은 거는 뭐 기억하고 니은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13번 문제로 가봅니다.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태풍에서 너무 심플한 문제죠.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위험 반원에 있는지 또는 안전 반원에 있는지를 찾으려면 뭐를 보셔야 되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뭐를 가지고 볼 수 있느냐? 바로 위에 나와 있는 풍향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측소가 위치한 지역에서의 풍향은 남동에서부터 서풍까지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관측소가 태풍 이동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반구 태풍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위치한 관측소가 위험 반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관측소와 태풍 중심 사이의 거리요. 이거는 뭐를 가지고 볼 수 있죠? 바로 기압을 가지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관측소에서 나타나는 기압은 어떻다?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2일 때와 T4일 때의 기압을 보자라고 하면은 T2일 때의 기압이 낮죠. 그래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T2가 T4보다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T2에서 T4 동안 나오는 수온 변화, 수온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죠. 수온이 낮아진다라는 사실로부터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밑에 있는 찬해수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침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의 용승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태풍이 통과를 할 때의 용승 또는 침강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태풍은 저기압이잖아요. 태풍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표층에 있는 해수가 뭐 하게 되죠? 저기압에서는 표층 해수가 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해수가 발산하니까 빈 공간이 생겨요. 그거를 밑에서부터 채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고 이때 차가운 해수들이 용승을 해서 오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14번 가보죠. 생명 가능지대의 범위 그리고 이 별이 주계열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생명 가능지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요. 1차적으로 생명 가능지대는 뭐에 영향을 받아요? 별의 광도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기억 시기와 현재를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기억 시기는 요렇게, 현재는 요렇게.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의 경우는 항상 이렇게 쓸게요. 광도가 크면 클수록 중심별로부터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폭도 넓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역 시계의 광도가 현재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니은하고 디귿 같은 경우는 다 태양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요.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되죠? 태양의 경우는 지구가 있는 1AU 부근에 생명 가능지대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얘기를 하게 되면 0.95에서 약 1.15 정도의 사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1 안 되죠. 한 0.23 정도로 보이네요.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까지 거리는 이 별이 태양보다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 디귿 같은 경우도 고민 안 하고 풀었을 거예요. 방출하는 에너지양, 이 별이 태양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저는 좀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광도, 그러니까 별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그리고 별이 있을 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 이거 아직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천천히 갈게요. 지금 보면 여기 제시가 된 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광도의 관점이 아니죠. 우리가 별이 방출한 에너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죠. 별이 방출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한 에너지가 있어요. 시간 동안에 방출한 에너지. 이게 뭐예요? 얘가 강도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플랑크 곡선상에서 아랫면의 면적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그냥 에너지라고 표기를 해요. 우리 강도 같은 경우는 L로 표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둘 다 에너지긴 하지만 단위가 좀 다릅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에 영향을 받게 돼요? 온도에만 영향을 받게 돼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단위 시간 동안의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디귿은 뭐를 비교하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별과 태양의 표면 온도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단위 시간 동안의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가 더 많아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표면 온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이 별은 현재 뭐다? 주계열성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쉬워서 빨리 풀리기는 하는데, 얘기했죠? 이런 거를 지금부터 보고 가셔야지 실수 나중에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계열이에요. 주계열에서 봤더니 광도를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앞에 생명 가능지대의 위치를 보니까 광도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편에서 얘는 별이라고 쓸게요. 별에 비해서 태양이 광도가 더 큽니다. 그런데 주계열이니까 표면 온도를 비교하면 역시 어떻게 된다? 광도가 적은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을 거고 태양의 표면 온도가 높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위 시간 동안의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를 하다 보니까 이때도 역시 어떻게 된다? 이 경향성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별이 태양보다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 D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겠죠. 정답 5번 될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15번 갑니다. 중력 렌즈 현상, 그리고 우주 구성 요소들의 밀도,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밀도가 변화는 변화 양상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먼저 물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물질은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양이 달라지지 않지만 우주가 팽창을 하다 보니까 밀도는 뭐한다?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A하고 C가 각각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때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중에서 더 많은 게 뭐죠? 언제나 암흑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A가 암흑 물질이 될 거고 그리고 C가 보통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밀도의 변화가 없는 B가 암흑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물질들의 경우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물질이다 보니까 얘네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가 작용을 하게 되느냐?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물질 물론 중력 가지고 있어서 중력적인 방법으로도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간단한 게 뭐죠? 그냥 보면 되죠. 왜? 전자기파를 방출 또는 흡수하니까. 반면에 암흑물질의 경우는 얘는 전자기파하고 애초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관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볼 수는 없지만 중력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중력적인 방법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중력 렌즈 현상 암흑물질 알아내는데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있어. 만약 보기에서 보통 물질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건 암흑물질인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얘는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A가 존재하는 거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양성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 핵을 구성을 하고 있는 핵자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양성자, 전자,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뭐 찾았다고 하는 힉스 파티클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얘기하는 것들, 전자기파 내는 것들은 모두 다 이라고. 그다음에 실제로 암흑 에너지하고 암흑 물질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뭔지 몰라요. 우리가 볼 수 없을까요? 있을 것이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정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주의 팽창 속도를 이제는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를 비교해야 되죠? 물질과 에너지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물질하고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물질이 많으면 인력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감속 팽창을 할 거고 그리고 물질보다 에너지가 많으면 가속 팽창을 할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하나를 더 얘기를 하면 사실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암흑 에너지하고 물질이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1대1이 아니라서 이제 보통 0.7대 0.3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애매한 부분들, 그 보더라인에 있는 거는 G1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비교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T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질이 에너지보다 많죠. 그래서 여기는 뭘 하게 되느냐? 청력의 효과보다 인력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감속 팽창을 하는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현재로 오게 되면은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우주의 팽창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했다가 증가했다. 이것을 반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거는 기억 1번 될 거고요. 다음 16번으로 가봅니다. 별에 여러 물리량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총평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얘는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게 눈에 바로바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뭐 두 가지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시가 되어 있는 거를 보자라고 하면은 뭐부터 읽을까요? 네, 표면 온도부터 읽어봅시다.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기억이 지금 얼마가 되죠?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얘는 4000K 그리고 니은의 경우는 20,000K네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을 보자라고 하면은
기역이 지금 몇 등급이냐면 플러스 1이고요. 니은이 플러스 11입니다. 절대 등급이 몇 등급 차이 나냐면 10등급 차이가 나죠. 그래서 10등급 차이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밝기는 10,000배 차이가 나게 될 거고요. 이때 광도를 얘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절대 등급이 10등급이 작은 기역이 10,000배 더 밝다 10의 4승배 이렇게 상대값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는 거리까지 이제는 나와 있는데 거리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은 스몰 r로 쓸게요. 기역의 경우는 10파색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니은의 경우는 2.5파색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는 체크를 해 볼 건데요. 먼저 표면 온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표면 온도가 기역과 니은이 몇 대 몇이냐면 1대 5의 비율이죠. 이랬을 때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빈의 변이 법칙을 따라서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요. 이때 기역에서 방출을 하는 최대 복사 에너지의 파장과 그리고 니은에서 방출하는 최대 복사 에너지의 파장을 비교한다 라고 하면 몇 대 몇이냐? 5대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기역이 니은의 5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별들의 반지름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이 반지름의 경우는 표면 온도와 광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죠? 표면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리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얘네들을 옆에 같이 써보자라고 하면은 기역은 1의 제곱분의 루트 만이죠. 그리고 니은의 경우는 5의 제곱분의 루트 1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비율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몇 대 몇이 되느냐? 아, 여기 좀 칼을 넓힐 거 그랬네? 얘가 100대 25분의 1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기역이 니은의 2500배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옳은 것 될 거예요. 다음 디귿의 보게 되면은 겉보기 등급을 비교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을 비교하기 전에 뭐부터 볼 거냐면 겉보기 밝기부터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의 의미를 이제 볼게요. 이 겉보기 밝기를 스몰 n이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봤을 때 밝은 거는 실제 밝기도 어때야 돼요? 밝아야 돼요. 그래서 광도하고는 비례해요. 반면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거리에 영향을 받아요. 멀면 멀수록 거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어두워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때 거리와는 제곱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미 L하고 R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방식은 수학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텐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L이다 라고 하면 비율만 따지면 되니까 몇 배인지만 보면 되니까 얘는 R제곱분의 L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역의 경우는 이 값이 얼마가 나오죠? 지금 R이 10이잖아. 10의 제곱분의 10의 4승이에요. 그래서 얘는 100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는 광도 어차피 상대가 1이고요. 그리고 거리가 2.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 비율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겉보기 밝기의 비율을 이제는 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100대 2.5의 제곱분의 1이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아는 숫자로 고쳐주자라는 얘기야.
2.5라는 숫자가 굉장히 익숙하죠. 왜요? 등급 차이 이야기할 때 편하니까. 그래서 어떠한 변이 있다라고 하면 1등급의 차이가 몇 배? 2.5배 밝기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물론은 근사값이 약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아는 숫자로 고쳐주자라는 거야. 100배 밝기 차이가 뭐였죠? 2.5의 5승이에요. 그리고 얘 밑에 있으니까 그냥 올려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2.5의 2승이죠. 10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광도는 겉보기 밝기는 기억이 2.5의 몇 배? 7승배 밝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서 근사값이 약이죠. 그러면 겉보기 등급 차이 몇 배 차이, 몇 차이 나야 돼요? 7 차이 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얘는 니은에 비해서 겉보기 등급이 몇 등급 작다? 7등급 작다. 그래서 니은의 겉보기 등급에서 기억의 겉보기 등급을 뺀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나와야 된다? 약 7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6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거는 니은하고 딕은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17번 가봅니다. 엘니뇨 라니냐 문제, 이거는 밑에 있는 그림만 잘 해석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의미하는 게 이제는 뭐냐 보면 적외선 방출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적외선 방출량.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측정을 하고 있냐면 기상위성으로 적외선을 관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기상위성으로 관측한다는 거는 뭐하고 같이 가면 되죠? 구름하고 같이 가면 돼요. 구름하고. 이때 적외선 방출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죠? 적외선은 언제나 어디에 사용해요? 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해요. 온도 측정. 그래서 이게 구름 최상부의 온도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자.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값으로 동태평양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동태평양에서 마이너스 값이 된다? 적외선을 잘 방출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양이 줄었잖아요? 왜 줄었을까? 구름이 있을 때 이 구름 최상부의 온도가 뭐해졌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적게 방출하니까 낮아졌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왜 낮아졌어요? 위로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지니까. 최상부의 온도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거는 구름 최상부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최상부의 높이가 높아졌다. 아, 구름이 더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이 얘기는 이 지역에서 상승 기류의 세기가 뭐해졌다? 강해졌다. 상승 기류의 세기가 강해졌다. 이 얘기는 표층 수온이 뭐했다? 그만큼 따뜻해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계속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상승 기류가 강해졌으니까 강수는 증가할 거고. 자, 어쨌든 이게 동태평양에서 나타나는 변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태평양에서 수온이 높아졌습니다. 따뜻한 물들이 이동을 잘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언제가 된다는 얘기죠? 네, 엘니뇨 시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이거를 굳이 안 찾아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러면 보자. 서태평양은 어떻게 돼요? 뭐 여기서 반대가 되는 거 찾아도 되고, 이걸로 가면 플러스 구름이 별로 못 올라갔네. 상승 기류가 약해졌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수밖에 없을 거고,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용승. 자, 이거 제가 항상 그 엘니뇨 라니냐는 그냥 짝대기 좀 몇 개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평년을 보자. 평년에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 기울기 이렇게 나타날 거야. 해수면. 그리고 수온약층 항상 어떻게 보라고요? 얘하고 대칭으로. 얘가 평년의 모습입니다. 그럼 엘니뇨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편차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게 엘니뇨 시기.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용승하고 관련되어 있는 수치는 뭐죠?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수온약층. 원래 수온약층이 여기까지 끌어올려져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여기에 찬해수의 용승은 평년보다 뭐였다? 약해졌다. 못 올리니까. 용승이 강하면 어떻게 해서 더 크게 밀어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용승은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편차는요 어떻게 되죠? 자, 이것도 이렇게 보자라고 했죠. 항상 동쪽과 서쪽에서의 편차 나오면 뭐 생각하라고요? 무역풍의 세기. 동서 편차가 생기는 원인이 뭐다? 무역풍이다. 원인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편차도 뭐한다? 줄어든다. 평년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빨리 풀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죠.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정석으로 풀면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상승 기조가 강해졌죠. 그래서 평년보다 기압이 낮아졌다라는 거. 서태평양은 상승 기류가 약해졌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해면 기압이 평년보다 높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된다? 평년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옳은 거는 기억하고 디귿될 거고요. 자,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서 하고 우리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설하면은 한 10문제씩 끊고 해야 되는데 앞에가 너무 좀 짧아서. 외계 행성계의 공전 궤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선 속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행성과 중심별은 공전 방향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리고 반대편, 공통지점 중심을 기준해서 마치 바가 있는 것처럼 반대편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행성의 공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별 또한 역시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이때 기역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움직일 거고, 니은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의 경우는 뭐가 되죠?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시선 속도의 부호가 음의 값을 나타내게 될 거고, 그리고 니은의 경우는 양의 값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옮겨보자 라고 하게 되면 T1일 때의 위치가 바로 뭐가 되죠? 음의 값으로 최대 시선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기역의 위치가 될 거고, 그리고 T3의 경우가 바로 양의 값으로 최대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니은일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1일 때의 위치는 기역이 될 건데, 자, 이때 중심별의 겉보기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상에서 뭐가 주어져 있냐면 식현상만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기역과 니은 T1, T2, T3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식현상이 나타나는 위치가 바로 뭐가 되죠? 위치가 여기가 되겠죠. 이게 T4일 때. 혹시 모르니까 얘까지도 그려놓을게요.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일단 보자. 그래서 T2일 때 행성의 위치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공통 질량 중심에서 반대편에 T2는 행성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별을 온전히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T4일 때 행성의 위치를 찾자라고 하면 여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T4일 때의 포지션을 잡아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식이 되느냐? 관측자 그리고 행성, 별 이것이 일직선으로 놓이게 돼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식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식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광도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 겉보기 등급은 뭐하게 된다? 어두워졌으니까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T2일 때의 등급이 식현상이 일어난 T4일 때의 등급보다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제가 이거 노트 수업 중에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식현상 나타날 때 언제? 0 부근이죠. 그런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항상 여기. 그냥 개형 보고 그래프 보고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을 좀 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디귿에서 중심별의 흡수선의 파장 T1에서 T2 구간을 보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구간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시선 속도가 음의 값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흡수선의 파장이 짧아지는 뭐가 나타난다?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디귿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느냐 고유 파장에 대해서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가 아니죠. 그냥 관측되는 흡수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 편이 여기에 뭐까지? 편의량까지 우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편의가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나타나는 편의량의 경우는 뭐에 비례를 하게 되느냐? 이들의 시선 속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T1과 T2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흡수선이 있는데 오른쪽은 파장이 길어지는 걸로 이야기를 하죠. 오른쪽이 파장이 길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T1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T2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식이 될 거냐면 T2는 시선 속도가 0이죠. 시선 속도가 0이니까 편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기 T2에서 나오는 이 선이 뭐가 되는 거죠? 기준선이 되는 거죠. 이게 고유 파장이에요. 그럼 T1의 경우는 고유 파장에 대해서 얘보다 어때야 된다는 얘기죠? 짧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 크기 차이는 시선 속도 크기하고 뭐예요?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만 보더라도 파장 길어졌죠?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얘를 이제 더 집어넣을게. 이 사이 값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음의 시선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유 파장보다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짧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시선 속도의 크기가 T1일 때보다 어떠죠? 적죠. 그러면 왼쪽으로 청색 편의가 나타난 것도 어때야 되죠? 적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게 중간쯤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흡수선의 파장이 T1 출발해서 중간 T2 뭐하고 있다? 길어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때 이 원궤도를 그릴 때 얘네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원궤도를 그리면서 별이 공전을 하고 있을 때 별의 시선 속도는 언제나 사인 곡선의 형태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텐데 이때 이거를 보자라는 거야. 우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로 나타나는 이 구간에서는 길어지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갖는 이 구간에서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요. 적색, 청색, 적색. 그런데 파장의 전체를 보자. 파장의 변화를 볼 건데 지금 먼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적색 편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적색 편의 양도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파장의 길이가 길어지게 돼요. 자, 가장 길어진 상태죠?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데 길어지는 정도는 뭐예요? 짧아져요.
그리고 더 짧아지죠. 청색 편이까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 구간은 파장이 뭐하고 있는 구간이냐? 짧아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찍고 최대값 찍었죠. 가장 짧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하죠? 다시 여기까지 오면서 길어지는 이런 분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낚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에서 되게 자주 사용했던 선지요. 되게 잘 낚을 수 있거든.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 그래서 좋아하는 선지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니디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고요. 자, 다음 19번으로 가볼게요. 야, 방사선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기본적인 제한 조건들을 이제 같이 주고 있는데요. 이제 보자. 바로 갈게요. 야, 현재 X양이 95%인 화성암은 속시식물이 존재한다. 이거는 그림만 되게 잘 읽으시면 되지 않아요? 그림만 되게 잘 읽으시면 되는데 95% 여기 시간이죠? 그래서 약 얼마가 된다? 5천만 년 전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신생대이기 때문에 속시식물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니은. 이거를 좀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이 방사선 동위원소의 붕괴가 일어날 때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는 바로 뭐였냐면 얘네들의 감소하는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방사선 동위원소가 있을 때 시간이 경과해요.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났을 때 모원소가 차츰차츰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모원소가 감소하는 비율은 시간이 경과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하고 상관없이 감소하는 양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반감기가 항상 일정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경과했을 때 모원소가 감소하는 양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네, 점차 줄어들게 돼요. 이거를 노린 겁니다. 이거를. 자, 이게 빨리빨리 안 오는 학생들 아니면 우리 그거 있잖아. 제가 절대 사용하지 않는 식이죠. 이거. 아직 계산 못해요. 수학 못하니까. 네, 이런 게 안 되면 심시험을 해보시고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야, 어떻게 저는 그려볼 거냐면 우리는 반감기를 알려면 뭐만 찾으면 되죠? 50%가 됐을 때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100%, X가 100%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여기를 50%가 됐을 때, 그리고 중간에 75%가 됐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그려볼 거냐면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정한 양으로 감소한다는 생각해보자. 일정 양으로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모원소가 100에서부터 어떻게 돼야 되죠? 쭉 일정하게 50%로 이렇게 감소했다라고 쳐보자라는 거야. 그 리니어하게 숫자를. 그러면 여기가 이제는 바로 뭐가 되죠? 이게 우리 반감기라는 얘기예요. 50%가 됐을 때. 그러면 지금 얘를 일자로 리니어하게 쭉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쓸까요? 그럼 반감기 t는 뭐와 똑같냐면 2t하고 똑같죠. 일정하게 줄어드니까. 그런데 이렇게 줄어요? 아니죠. 우리 그래프 어떻게 되죠? 일정 비율씩 감소하죠. 그래프 모양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얘가 감소하는 게 약간 휘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모원소가 감소할 때 이런 형태, 자원소가 증가할 때 얘 뒤집으면 되죠. 그러면 실제치는 지금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이 얘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X의 양이 75%가 됐을 때 몇 억 년이냐? 3억 년이래. 그럼 이들의 관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t가 3억보다 크죠? 스몰 t가 3억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얘는 6억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X의 반감기는 6억 년보다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비율씩 달라지는 거지 일정한 양씩 달라지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중생대 생성대 모든 화성암. 자, 이거를 역시 우리 아까 계산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나와 있는 걸 쓰자라는 얘기예요. 야, 우리 여기 되게 생뚱맞은 애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앞에 95는 썼죠? 요 녀석. X가 78%가 됐을 때 나이를 보니까 여기 왔네요. 이게 바로 뭐죠? 2.5억입니다. 암석의 나이가 2.5억 산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란 얘기야? 중생대에 만들어진 녀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생대에 만들어진 얘를 가지고 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Y 양에 대한 X의 양은요 얼마가 되죠? X 78% 그리고 Y 나머지 22%. 얘는 숫자가 어떻죠? 4보다 작네요. 그래서 모두 다 4보다 큰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거는 네, 기억, 니은,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로 가보죠. 자, 20번 문제는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두 가지 버전으로 풀어드릴 건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식을 이용을 하는 경우 그리고 숫자들을 간단하게 해서 푸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은하가 A, B, C가 세 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이제 주어지냐면 동일한 시선 방향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 은하가 있을 때 한 방향으로 A, B, C가 놓여 있다란 얘기예요. 우리 은하 이렇게 있을 거고 A, B, C 이렇게 있겠죠. 자, 이랬을 때 모두 다 허블 법칙을 만족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에서 좀 보게 되면 허블 법칙을 만족을 하는 녀석이 누가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 L 위에 있는 것만 허블 법칙을 만족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치 대략적으로 잡아볼까요? 한 줄로 있는데 허블 법칙을 만족을 시키는 A가 여기에 있을 거고 A의 후퇴 속도가 지구에서 관측을 했을 때 6,500km입니다. 편의상 단위는 빼고 쓸게요. 그리고 C는 떨어져 있는데 여기 C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라고 제시가 되어 있냐면 300메가파섹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일단은 주어져 있는 정보예요. 야, 그런데 여기서 허블 법칙을 만족을 하지 않는 은하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B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B를 보니까 거리는 어딘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그런데 후퇴 속도가 누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C하고 똑같아요. B의 후퇴 속도가 C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관측 파장이 얼마나 얘기죠? 우리가 후퇴 속도로 계산을 하는 거는 허블 법칙 HR이 아니죠. 원래 후퇴 속도를 관측을 하는 거는 편의하고 광속의 곱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준 파장이 600으로 똑같기 때문에 B의 관측 파장 또한 뭐하다? 속도가 같으니까 C와 같은 640
2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기억이 다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 B를 관측을 했을 때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상되는 값보다 8나노미터가 더 길게 나타났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B의 거리를 이미 아는 거야. B의 거리는 이거죠. 이상 그냥 RB라고 쓸게요. B가 RB만큼 떨어져 있어. 얘가 허블 법칙을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B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직선 L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편의상 이걸 하나 더 찍을게요. B'으로 찍죠. 얘가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상된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B'의 경우는 만약 기준 파장이 600이었다 라고 하면 관측된 파장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8보다 더 긴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 634가 되었어야 된다. 이런 의미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B가 이 사이에 이렇게 위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필요한 것들 지금 다 찾아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허블 법칙을 만족을 하는 A하고 C에 대한 정보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C는 편의도 제시가 되어 있고 거리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후퇴 속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후퇴 속도는 편의와 그리고 광속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관측치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를 더 쓰면 이게 허블 상수와 거리의 곱하고도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모든 은하가 이런가요? 아니죠.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을 수 있다. 이 조건이 뭐다? 이 조건이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A하고 C는 어때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허블 법칙을 만족을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결국 C의 후퇴 속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광속을 곱한 거고요. 이게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C의 편의값을 계산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기준 파장이 600이고요. 그리고 관측 파장이 642이다 보니까 파장의 변화가 얼마가 되죠? 42나노미터가 돼요. 제가 편의선 지금 다 단위를 빼고 쓸게요. 좀 칠판이 많이 길어질 테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600나노미터분의 42나노미터 그리고 3 곱하기 10의 5승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을 하게 되면은 7 나오고요. 21 땡땡땡 이렇게 되죠. 이게 뭐란 얘기예요? 허블 법칙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허블 상수에다가 떨어져 있는 거리 300메가파섹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허블 상수를 계산을 하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대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허블 상수는 70km/s/메가파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허블 법칙을 만족을 하는 A도 이 허블 상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B는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B'은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겠죠. 왜? B'은 우리 이미 얘가 허블 법칙을 만족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A에 대한 걸 좀 볼 건데, 이거는 옳은 거고. A를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한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하나로만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수 감각이기 때문에 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기본형으로 푸는 걸 일단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기억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기억. A의 속도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자. A의 속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게 6,500km/s예요. 일단 km/s 맞죠?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400분의 기억 마이너스 400 그리고 곱하기 광속을 하시면 기억을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항상 지금 뭐로 하냐면 우리 지약은 숫자 지저분한 거 안 나오잖아요. 지약에서 숫자 지저분하다고 하면 루트 2 아니면 루트 3이 지저분한 거잖아. 그래서 딱 보면 얘네들 막 배수 이거를 따지고 드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야. 우리 지금 기억에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소 비교만 하는 거죠. 대소 비교. 그럼 뭐예요? 411대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411대를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 기억이 410이다. 그럼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속도를 비교를 하게 되면 411대 계산한 속도보다 빠르면 큰 거고 느리면 작은 거고 그리고 410이면 기준이 4니까요. 4분의 10 하면 또 숫자 이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죠. 약분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그냥 길게 끌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연산을 훨씬 잘하실 거예요. 저는 게을러서 숫자를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410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이때 A의 편의는 뭐가 되느냐? 410 마이너스 400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10이 될 거예요. 10이 될 거고 그리고 이때 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A의 속도다 라고 하게 되면은 400분의 10이죠. 그리고 광속을 곱합니다. 그러면 4분의 10이 2.5고요. 7,500 나오겠네요. 2.5 곱하기 3은 7.5니까 그럼 다 나왔죠. 411대의 후퇴 속도가 7,500인데 얘는 후퇴 속도가 얼마예요? 6,500입니다. 그러니까 파장 변화는 어때야 된다는 얘기죠? 네, 짧아야 된다. 그래서 410보다 기억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하고 C에 대한 걸 이제 봤는데 이제 B에 대한 거를 찾아보자라는 얘기예요. B. 자, 우리가 은하를 이렇게 이제 써놨잖아요. 써놨는데 뭐를 물어보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일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일지. 그런데 B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블 법칙을 만족하지 않았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자고요? B'을 데리고 오자. 왜? 어차피 거리가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B'은 허블 법칙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HR로 거리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절대 비추예요. 이 방법은. 근데 아마 대다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대다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서 비추하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해설서에 숫자에 있는 것도 좀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있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뭐 하면 돼요? A까지의 거리 계산하고 B'까지 또는 B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면 돼요. 뭐를 이용해서?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조금 이거를 빠르게 가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좀 볼 수가 있냐면 A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얘는 허블 법칙을 만족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죠? h분의 VA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와 A 사이의 거리다라고 하게 되면은 70분의 6,500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고 그 다음에 7로 안 나뉘죠. 9점 얼마나 좀 나오겠네. 이렇게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냥 분수로 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계산해야 돼요? 네, B의 거리를 계산을 해야 돼요. B의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B의 거리는 우리 B 다시로 보자 그랬죠. 그래서 먼저 B 다시의 후퇴 속도부터 계산합니다. B 다시의 후퇴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얘기를 했죠. 8보다 작으니까. 8보다 작으니까 이걸 보자라는 거야. 얘가 600분의 34가 변했죠.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H가 70이죠. 그리고 RB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A와 B 사이의 거리다라고 하는 거는 RB-RA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얘를 간단하게 정리를 그나마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나 계산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17, 5. 안 되네? 뭐의 배수죠? 여러분들 계산해봤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계산식이 다 쓰여드렸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안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보자 이거야.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일반화를 시키고 그냥 있는데 편의상 우리 은하가 여기 있고 그냥 가상을 하나 더 이렇게 방식을 얘기하게 해서 여기 알파와 베타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숫자를 좀 이렇게 넣어보자 이거야. 속도 거리비가 1대 2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 1만큼 보이잖아. 이거 찾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에서 후퇴 속도 V를 봐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2V죠. 두 개 사이 뭐가 돼요? V. 오케이? 이것까지는 알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편의를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얘를 봤을 때 변화량이 Z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얘로 보는 거 EZ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는 속도가 V니까 얼마로 보여요? Z를 보여요. 이게 보일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다 그냥 거리와 뭐 한다라는 거냐? 싹 다 비례한다라는 얘기예요. 싹 다 비례.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면 일단 A의 후퇴 속도가 6,500인 거는 그대로 두자라는 얘기예요. B하고 C를 봅시다. 아까 우리 B하고 거리가 같은 거 허블 법칙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B'을 놔뒀거든요. B를 관측을 했을 때 B와 C는 고유 파장이 똑같았잖아요. 고유 파장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관측 파장도 똑같았지 원래. 여기에서 파장의 변화가 얼마죠? 642로 나온 거는 허블을 만족을 했을 때보다 얼마가 짧아야 된다고요? 8이 짧아야 된다고. 그러면 BC 사이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이 8에 해당하는 속도를 가진 거리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우리 은하가 봤을 때 642 보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B를 봤을 때, B'을 봤을 때 634가 보여요. 그러면 둘 사이는 이 8 차이 나는 만큼의 후퇴 속도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8이 숫자가 깔끔해질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숫자를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려고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면 아까 조금 길지만 그 식을 사용을 하시고 좀 편하게 가려면 얘를 이제 째려보는 거지. 숫자 지금 이거 6, 40 조금 나눠 떨어지자. 뭔가 나눠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이제 허물상수가 70 7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6,500 보니까 근데 6,500이 자꾸 뭐의 배수인지 생각이 안 나지? 13의 배수인가요? 13의 배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약간 짱구로 굴린다. 네. 잔머리를 써보자. 그래서 이 8에 해당을 하는 속도가 얼만큼이냐면 그냥 편의상 8이라고 쓸게요. 이 8에 해당을 하는 속도는 600분의 8이잖아요. 그리고 3 곱하기 10의 5승이에요. 얘가 숫자가 딱 떨어지죠. 숫자가 딱 떨어져서 이 속도가 얼마냐면 4000km/s가 돼요. 그 얘기는 B와 C 이 사이에서 C가 B 다시를 보건 B 다시가 C를 보건 이 속도가 얼마란 얘기예요? 4000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숫자가 간단해지거든. C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21,000을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B는 이 차이가 얼마? 4000이었죠. 그러면 B'의 후퇴 속도는 얼마가 되느냐? 4000 빼면은 17,000 나오거든요. 숫자가 깔끔해지잖아. 그러면 A하고 B, A와 B' 이 둘 사이, A가 B'을 봤을 때 얼마 되죠? 17,000 마이너스 6,500이죠. 다시. 그래서 A에서 B'을 봤을 때의 속도는 17,000과 6,500이니까 1,5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얘네들의 거리는 이 1,500만큼의 후퇴 속도 차이가 나는 거리. 우리 거리 어떻게 계산해요? B' 자체가 허블 법칙을 만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정리가 돼요. 얘 7에 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A에서 B'까지 이제는 거리다 라고 하게 되면 허블 상수 70에서 후퇴 속도 1,500을 나눈 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느냐? 150대죠. A와 B' 사이의 거리가 150입니다. 그런데 B'하고 B는 거리가 똑같죠. 그래서 이때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150메가파섹이다 보니까 14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또 계산을 할 때 140메가파섹이니까요. 후퇴 속도 계산하면 2000 차이 나와야 되거든요. 잠깐만 2000 맞나요? 왜냐면 얘네들 70이니까 70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되고 계산할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한 이유는 숫자 그냥 딱 다 암산으로 될 만큼 그잖아.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그 시험지에 많이 쓰였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쓰여 있겠죠. 이런 거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쓰고 가려고. 이거를 최대한 안 쓰고 가려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연습이 많이 되면 정확도도 좀 높아지죠. 이거 이렇게 제가 이거 좀 잘 못해요. 이렇게 쓰는 거를. 숫자를 좀 잘 못해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전 좀 깔끔하게 숫자를 정리하고 가는 거를 이제 제가 선호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 이게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지학 같은 경우는 계산 방법을 하나로만 딱 기억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왜냐면 상황과의 상황, 그게 제일 짜증나는 거잖아. 생물 유전 문제 어떻게 푸는 방식 되게 신기하게 풀더만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 풀고 있는 거 저게 뭔 말이지? 어떻게 저렇게 푸는 거지?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런 게 지학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편하게 하는 방법들은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예전에 뭐 파장 변화 계산할 때 그냥 수열로 푸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몇 개 좀 약간의 팁을 드리는 거니까 항상 이걸 따라하시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1평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